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핏빛처럼 붉게 피어나 홍계동이라 불렸다지요. 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복령이라 했습니다. 달 밝은 봄밤이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나이가 29해를 훌쩍 넘긴 복령 아씨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중매는 실패했지요. 복령 아씨를 본 중매쟁이는 얼굴을 찡그리고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으니 이번이 13번째 중매 실패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복령 아씨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달님, 저도 언젠가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못생긴 얼굴에 누가 저를 아내로 맞아줄까요? 복령 아씨의 얼굴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눈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 마치 보름달과 초승달을 나란히 붙여놓은 듯했고 코는 마치 옹기 항아리의 손잡이처럼 휘어져 있었지요. 입은 벌어진 감 같아서 웃을 때마다 검버섯이 핀 잇몸이 드러났고 피부는 오돌토돌 꽃상처가 가득해 마치 두꺼비 등을 연상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령 아씨를 못난 큰 처녀라 부르며 놀렸지요. 그녀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두꺼비 각시 나온다 고 외치며 도망갔고 젊은 처녀들은 쑥덕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어도 복령 아씨의 못생긴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복령 아씨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바였지요.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정성이 지극하여 이웃집 할머니들은 저 못생긴 얼굴 속에 부처님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복령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반가의 서생이었습니다. 학식이 깊고 글씨도 잘 쓰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후 마음의 병을 얻어 술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관가의 높은 분을 모욕한 죄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에는 중풍이 들어 반신이 마비되었지요. 복령의 어머니는 양반가 규수 출신으로 남편을 따라 몰락했음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딸 하나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이제는 가까운 것도 잘 보지 못했지요.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복령 아씨는 글을 읽고 쓰는 법, 바느질과 술 빚는 법, 약초를 다루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술 빚기와 약초 다루기에는 명인의 솜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복령이 빚는 지통주는 입에 닿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풀어지는 신비한 맛이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면 복령 아씨는 이 지통주를 빚어 마을의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을 사람들은 복령의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은 꽃보다 고와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말도 쉽게 잊혀지고 평소에는 여전히 그녀를 못난이라 부르며 멀리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이런 대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아온 터라 이제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특히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산속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복령 아씨는 우물가에서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운명이 이런 거지. 내일은 약초를 캐러 가야지. 복령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복령이 사는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낮고 초가지붕은 낡았지만 앞마당은 늘 깨끗이 쓸려 있었고 뒷뜰에는 복령이 정성껏 키우는 약초밭이 있었지요. 마루와 방, 부엌은 모두 작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복령의 부지런함 덕분이었지요. 집에 도착한 복령 아씨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고르게 숨을 쉬고 계셨고 어머니는 베개맡에 놓인 약봉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지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군요. 복령 아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가 왔느냐? 어쩐지 소리가 들려서. 중매는 어찌 되었느냐? 어머니가 희미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령 아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인연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제 팔자인걸요. 허이고 이 어미가 못나서
얼굴 곱고 집안 좋은 교수들은 다 시집을 가는데 내 딸만 이리 고생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어 행복해요. 복령 아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약초를 캐러 가야 하니 일찍 일어나야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이튿날 새벽 복령 아씨는 마을 뒷산으로 약초를 캐러 올랐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찾는 눈이 밝아 남들이 지나치는 귀한 약초도 쉽게 찾아냈지요. 오늘은 달맞이 꽃 뿌리를 캐고 싶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피는 이 꽃의 뿌리는 여인의 병을 치료하는 데 특효가 있다고 했지요. 복령 아씨는 산을 오르며 여러 약초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인삼잎을 닮은 오가피, 붉은 열매가 달린 구기자, 하얀 꽃이 피는 당귀. 그녀는 각 약초의 성질과 효능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과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약초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복령 아씨는 갑자기 흙 위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복령은 핏자국을 따라 걸었지요. 핏자국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어느 바위 뒤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바위 뒤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의 옷은 한때 고급스러웠을 비단 옷이었으나 이제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지의 옷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누가 이렇게 됐나요? 복령 아씨는 놀라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기절한 상태였고 숨은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복령은 재빨리 자신의 보자기에서 약초를 꺼내 남자의 상처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로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피와 흙이 씻겨나가자 드러난 얼굴은 놀랍도록 준수했습니다. 날카로운 눈썹과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을 가진 그 얼굴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듯 완벽했지요. 비록 지금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품위와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이런 꼴이 되셨을까? 복령 아씨는 한숨을 쉬며 남자의 품속을 살폈습니다. 혹시 신원을 알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때 남자의 품에서 빨간 비단으로 쌓인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까? 복령이 수첩을 집어들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령 아씨는 급히 수첩을 자신의 저고리 안에 숨기고 주위를 살폈지요.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복령 아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는 곧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대상인가? 복령 아씨는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집으로 데려가서 간호해드려야겠네. 그녀는 힘을 내어 남자를 업었습니다. 비록 복령의 몸집은 작았지만 약초를 캐러 다니며 단련된 힘은 만만치 않았지요. 게다가 남자는 비록 키는 컸지만 몸은 여위어 있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남자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 발이 자꾸 미끄러졌지요. 복령 아씨는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두 사람은 함께 굴러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복령 아씨는 넘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남자를 감싸 안아 그가 다치지 않도록 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얽힌 채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복령 아씨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남자 위에 올라탄 채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그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복령 아씨의 볼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례를. 복령 아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치마자락이 남자의 옷고름에 걸려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키자 찌릭하는 소리와 함께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치마. 하지만 지금은 치마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다시 한번 남자를 업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지요.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집까지 남자를 업고 갔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들릴 을 하러 나가 있어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없었지요. 복령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낡았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담장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감싸고 있었지요.
복령 아씨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남자를 자신의 방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복령 아씨는 늙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되어 방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요. 봉아, 네가 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여느 때보다 늦었구나. 복령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약초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캐다 보니 늦었어요. 복령은 남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였지요. 복령 아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남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 이마는 뜨겁고 입술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몸 곳곳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팔뚝에는 화살이 스친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복령 아씨는 곧바로 약초 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직접 캐고 말린 약초들을 사용해 특별한 약을 다렸지요. 산에서 캐온 오가피와 구기자, 당귀에 쓴 맛이 강한 황련을 더하고 집에 보관해둔 인삼 한 뿌리를 넣었습니다. 이 열을 내려야 하는데 복령 아씨는 약을 식힌 후 남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남자는 약을 잘 삼키지 못했지요. 복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자신의 입에 머금은 후 조심스럽게 남자의 입으로 옮겼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 복령 아씨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로에 달궈진 것처럼 뜨거워졌지요. 약을 다 먹인 후 복령 아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그것은 남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요. 이제 남자의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던 도포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의 젖은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지요. 그의 상체는 여위였지만 단단했고 군데군데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무예를 익힌 사람의 흔적인가? 복령 아씨는 상처를 닦고 새 옷을 입히면서 남자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복령 아씨는 그렇게 3일 동안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남자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옷을 깨끗이 빨아말렸고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지요. 세수도 직접 시켜주고 머리카락도 빗겨주었습니다. 밤에는 방 한구석에서 앉은 채로 졸며 잠시 눈을 붙였을 뿐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실까?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가진 분이. 복령 아씨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뗐지요. 이런 못생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복령 아씨는 때때로 남자의 품에서 나온 빨간 비단 수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어볼 용기는 내지 못했지요. 그것은 분명 개인적인 물건이었고 그녀에게는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지쳐 남자 곁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지요. 물 좀. 남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령 아씨는 펄쩍 뛰어 일어나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물을 마셨지요.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귀족적인 억양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홍계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산에서 어르신을 발견하고 모셔왔지요. 복령 아씨는 남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더듬었지요. 내 수첩, 나의 빨간 수첩은? 아, 그것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령 아씨는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열어보려다 갑자기 멈칫했지요. 당신은 이걸 열어보지 않았어? 복령 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그것은 어르신의 물건인데. 남자는 잠시 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안도가 교차했지요. 그대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구려. 이름이 무엇이요? 복령이라 합니다. 영계집이지요. 복령 아씨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복령. 남자는 천천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 이름은 연홍이라 하오. 연꽃 연의 넓을 홍자를 쓰지요. 연홍 어르신. 복령 아씨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어르신이라니 나이가 많아 보이시오? 내 나이 겨우 25인데. 연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저 존칭을 붙이는 것이 죄송합니다. 괜찮소. 나를 살려주신 은인에게 무슨 사과를 하시오. 연홍은 복령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령은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이 초라하지만 음식을 들겠습니까? 복령 아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령 아씨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고 간장에 절인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연홍은 상을 받아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듯 그의 눈빛이 살아났지요. 참으로 맛있소. 이렇게 정성껏 간호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천만에요. 산에서 쓰러진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복령 아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연홍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령 아씨, 그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를 찾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오. 혹시 누군가 나에 대해 물으면 절대 본 적이 없다고 해주시오. 연홍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어찌 그런 몸이 되셨습니까? 연홍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몸이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당신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렵소. 그때 연홍이 갑자기 몸을 떨며 악몽에 시달리는 듯 소리쳤습니다. 복림각? 안 돼. 흑벽산. 4페이지에 있어. 복령 아씨는 놀라서 연홍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악몽을 꾸신 것 같습니다. 연홍은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하오. 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모양이오. 더 쉬셔야 합니다. 제가 약을 더 다려오겠습니다. 복령 아씨는 방을 나섰습니다. 연홍은 그녀가 나간 후 조용히 빨간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지도 한 장과 함께 흑벽산 은자천 굴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었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령, 당신은 내게 목숨을 구해 주었소. 하지만 당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것이요. 복령 아씨가 약을 들고 돌아왔을 때 연홍은 다시 수첩을 품에 숨겼습니다. 복령은 약을 건네며 미소 지었지요. 이 약을 드시면 곧 나아지실 거예요. 연홍은 약을 받아들며 복령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맑은 영혼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의 약은 내 몸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낫게 하는 것 같소. 복령 아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홍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복령 아씨는 매일 정성껏 그를 돌보았지요. 그녀는 연홍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가 지루하지 않도록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홍도 복령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은 듯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지요. 복령 아씨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복령 아씨, 그대는 참 특별한 여인이요. 어느 날 연홍이 문득 말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저는 그저 촌구석에 사는 못생긴 계집일 뿐인데요. 복령 아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내가 만난 그 어떤 교수보다도 뛰어나오. 그대의 약초 지식은 궁중의원도 부럽게 할 정도요. 복령 아씨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못생겼다는 말만 들어온 그녀에게 연홍의 칭찬은 달콤한 봄비 같았지요. 어느 날 복령 아씨가 마을에 약재를 구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연홍은 복령의 허락을 받아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마을 유지 춘포 영감이 복령의 집 앞을 지나가다 연홍을 보았습니다. 춘포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농과 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여색을 밝혔고 가난한 이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악덕 부자였지요. 특히 복령의 집터를 탐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춘포 영감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연홍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자는 현상수배된 간신의 자식이 아닌가? 연홍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춘포 영감은 급히 다가와 연홍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지요. 틀림없다. 너는 대사원 윤대감의 손자 윤연홍이로구나. 영모의 가담에 도주 중인 자. 연홍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춘포 영감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관아에 신고하면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제발. 연홍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춘포 영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금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겠구나. 춘포 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관아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내 몸값을 요구하마. 듣자 하니 너희 가문에는 금괴의 보화가 가득하다지? 연홍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유배 중에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거짓말 마라. 춘포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내 품에 있는 그 빨간 비단 주머니가 뭐냐? 분명 중요한 물건이겠지? 연홍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복령 아씨가 돌아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복령 아씨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춘포 영감은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라 복령아,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제 친척입니다. 병이 나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복령 아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상하구나. 내 친척이라고? 춘포 영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마.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거라. 그는 연홍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춘포 영감이 떠나자 복령 아씨는 연홍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홍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겠소. 나는 사실 대사원 윤대감의 손자 윤연홍이요. 복령 아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사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고위 관료였고 그 손자라면 명문가의 자제였지요. 하지만 어찌 복령 아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배 중이었어. 우리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고발로 인해. 연홍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조부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증거를 찾고 계셨지만 결국 실패하셨소. 나는 멀리 유배를 가던 중 도적의 습격을 받았고 그렇게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요. 연홍은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조부 윤대감은 청렴결백한 관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가 권력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윤대감 가문을 모함하여 영모로 몰았고 결국 가문은 몰락의 위기에 처했지요. 조부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증거를 내게 맡기셨소. 바로 이 빨간 수첩 속에 있는 것이요. 연홍은 수첩을 꺼내 복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말없이 연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과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춘포 영감이 나를 발견했으니 당신도 위험해질 것이요. 내가 떠나야겠소. 연홍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복령 아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연홍은 복령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찌 당신 같은 여인이. 제 얼굴이 못생겨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령 아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돕고 싶어요. 연홍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복령,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이튿날 춘포 영감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포졸들을 데리고 왔지요. 저 집을 수색하라. 춘포 영감이 명령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숨기고 있다. 포졸들이 복령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복령 아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집에 역적의 자식이 숨어 있다. 어제 이미 확인했다. 춘포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복령 아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춘포 영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직접 봤다. 포졸들 수색하라. 포졸들이 복령의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어디에도 연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령의 방, 부모님 방, 부엌, 마당 모든 곳을 뒤졌지만 연홍은 없었지요. 춘포 영감은 분노했습니다. 이 계집 어디에 숨겼느냐? 숨긴 사람이 없습니다. 복령 아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춘포 영감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역적을 숨긴 죄로 내 집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포졸들이 떠나자 복령 아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항아리를 열었지요. 놀랍게도 그 안에 연홍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복령 아씨가 말했습니다. 연홍은 항아리에서 나와 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롭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복령 아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밤중에 떠나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연홍은 놀랐습니다. 당신 부모님까지 나 때문에 집을 떠나게 하다니. 복령 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포 영감은 우리 집을 노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일은 그저 구실일 뿐이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날 밤 복령 아씨는 부모님과 연홍을 모시고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초를 캐러 다니며 발견한 산속 동굴로 향했지요. 그곳은 숨기에 좋은 곳이었고 깨끗한 샘물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몸을 피하겠습니다. 복령 아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던 곳이라 필요한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홍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내가 만난 양반과 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용감하오. 복령 아씨는 그 말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령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봉아, 네가 이렇게 기특한 딸인 줄 몰랐구나. 못생겼다고 내 마음까지 못생겼을 거라 생각한 것은 아비의 잘못이었다. 복령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연홍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복령 아씨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복령 아씨가 물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각이 많소.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복령 아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택한 길이니까요. 연홍은 복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지요. 복령,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인지요? 왜 나를 돕기로 했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령 아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연홍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복령 아씨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그저 내 마음이 아름답다고 한 것뿐이야. 내 얼굴이 아니라. 다음 날 복령 아씨는 연홍에게 빨간 수첩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수첩은 무엇입니까? 춘포 영감이 그토록 탐내는 것이. 연홍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첩을 꺼내 복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부께서 남기신 지도요. 흑벽산 은자천 굴이라는 곳에 조부께서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셨다고 해요. 복령 아씨는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제가 약초를 캐러 다니며 본 적이 있어요. 연홍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이 그곳을 알고 있어? 복령 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한 곳이라 자주 가진 않았어요. 깊은 계곡과 가파른 벼랑이 있거든요. 연홍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복령, 나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겠소? 조부께서 숨기신 것이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길 단서일지도 모르. 복령 아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 마시오. 이 동굴은 안전한 곳이니 잠시 부모님을 여기 모시고 있다가 돌아오면 될 것이오. 이틀 후 복령 아씨와 연홍은 흑벽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은 쉽지 않았지만 복령은 약초를 캐러 다니며 단련된 체력으로 무리 없이 걸었지요. 반면 연홍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복령 아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홍은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다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럽구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복령 아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산길이 더욱 가팔라지자 연홍은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결국 복령 아씨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연홍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찌 여인이 사내를 업는단 말이오. 괜찮습니다. 제가 힘이 세니까요. 복령 아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연홍을 억지로 등에 태웠지요. 이러지 마시오. 내가 남자인데. 연홍은 당황했지만 복령 아씨의 강한 의지 앞에 결국 업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연홍을 업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연홍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복령의 등에 몸을 맡기게 되었지요. 그는 복령의 목에서 나는 약초 향기를 맡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령. 연홍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고맙소. 복령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지도에 표시된 은자천 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이었지요. 동굴 입구에는 깨진 기와장 조각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깊은 산속의 기와장이라니. 복령 아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연홍은 기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궁궐에서 사용하는 기와와 비슷하오. 조부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령 아씨는 준비해온 횃불을 밝혔지요. 동굴 안은 예상보다 넓었고 깊숙한 곳에 돌로 만든 제단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어요. 복령 아씨가 가리켰습니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함께 작은 옥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홍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의금보. 복령 아씨는 의아했습니다. 의금보라니요? 고려 말 선비들이 숨겨둔 보물이라 전해지는 것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만든 비밀 금고지요. 연홍은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령 아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보물의 위치가 아니라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비법이 쓰여 있어. 천년을 이어온 비술, 은자천수로 빚은 청량주는 모든 병을 고치고 마음을 맑게 한다. 복령 아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량주라고요? 술 이름인가요? 그런 것 같소. 여기 만드는 방법도 적혀 있어. 은자천에 물로 쌀을 씻고 달맞이꽃 뿌리와 오가피, 구기자를 넣어 한 달간 발효시킨 후 연홍은 나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복령 아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굴의 샘물이 은자천인가요? 연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여기 더 읽어보니 선비를 이끈 이는 선한 여인, 그녀의 손에서 청량주가 피어나면 모든 억울함이 풀리리라라는 구절이 있소. 선한 여인. 복령 아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복령, 당신이 이 청량주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술 빚기에 재주가 있다 하지 않았소? 복령 아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구해야 해요. 여기 옥패도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물건인 듯하오. 연홍은 옥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먼저 돌아가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재료를 모아서 청량주를 빚어보겠습니다. 복령 아씨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연홍이 한결 나아져서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체력이 약해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연홍이 발을 헛디겨 넘어질 뻔했는데 복령 아씨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잠시 그대로 있었지요. 연홍은 복령의 눈을 바라보았고 복령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령. 연홍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복령 아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요.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고 그 마음이 당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도. 내 눈에는 당신이 그 어떤 미인보다도 아름답소. 복령 아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동굴로 돌아오자 복령의 부모님은 반가워하셨습니다. 복령 아씨는 은자천 굴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요. 청량주라. 네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복령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게 술 빚는 재주가 있으니 이 기회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령 아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복령의 어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곧바로 청량주 제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은자천에서 물을 길어오고 주변에서 달맞이꽃 뿌리와 다른 약재들을 찾아 모았지요. 연홍은 그녀를 도와 쌀을 씻고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청량주를 빚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방법은 오래된 것이라 일부 내용이 흐릿했고
현대의 재료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요. 하지만 복령 아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쌀을 씻은 후 은자천 물에 사흘 동안 담갔다가 찌고 식힌 다음 누룩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요. 그리고 달맞이 꽃뿌리, 오가피, 구기자를 넣고 한 달 동안 발효시키면 됩니다. 복령 아씨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오? 연홍이 물었습니다. 네, 좋은 술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술이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복령 아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청량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복령 아씨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열었지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제 마셔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연홍이 말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작은 잔에 청량주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먼저 연홍에게 잔을 건넸지요. 어르신께서 먼저 드셔보세요. 연홍은 복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만든 것이니 당신이 먼저 마셔보시오. 복령 아씨는 망설이다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청량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죠? 연홍이 물었습니다. 신기해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복령 아씨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연홍도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창백한 얼굴에 곧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몸에 힘이 생기는 듯 했지요. 정말 신기하오. 내 몸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 것 같소. 복령의 부모님도 청량주를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복령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굳었던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흐려졌던 시력이 좋아졌죠. 이것은 정말 신비한 약주로구나. 복령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복령 아씨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달라 보였지요. 여전히 이목구비는 같았지만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복령 아씨는 놀라 거울을 놓았습니다. 며칠 후 복령 아씨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청량주를 더 많이 만들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지요. 은자천 동굴 근처에 작은 창고를 짓고 연홍이 발견한 의금보의 가르침에 따라 청량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량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우리 마을의 아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복령 아씨는 연홍에게 말했습니다. 연홍은 그녀의 뜻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귀한 뜻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복령 아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일하시지요. 두 사람은 함께 청량주를 빚고 주변 마을의 아픈 사람들과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청량주를 마신 사람들은 병이 나아지고 기운을 찾았지요. 그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복령의 청량주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량주를 나눠주면서 복령 아씨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윤기가 돌고 꽃상처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눈은 여전히 크기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의 빛이 너무 밝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춘포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춘포 영감은 분노했지요. 저 못난 계집이 어디서 이런 술을 만들어 팔고 있단 말인가. 분명 역적의 자식과 함께 도망친 것이 틀림없다. 춘포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령이라는 여자는 역적과 간통하여 도망친 여자다. 그 여자가 빚는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주니 절대 마시지 말라. 하지만 이미 청량주의 효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령의 청량주를 찾아 산속으로 왔지요. 복령 아씨는 날이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청량주를 빚기 위한 재료를 구하고 술을 담그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로 해가 뜨고 지는 줄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재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쁨이었으니까요. 연홍도 그녀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의 당당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연홍은 복령을 돕는 과정에서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마음, 지혜로운 생각, 부지런한 손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어느 날 한 관리가 흑벽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승지의 명을 받고 왔다고 했지요. 이 산에 신비한 약주를 빚는 여인이 있다고 들었소. 그 주인을 만나고 싶소. 복령 아씨는 조심스럽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청량주를 빚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관리는 복령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당신이 복령이란 여인이요? 당신의 청량주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린다는 소문이 도성까지 퍼졌소. 도승지 대감께서 그 술을 보고 싶어 하시오. 복령 아씨는 놀랐습니다. 도승지 대감께서요? 제 보잘것없는 술을. 그렇소. 대감께서는 요즘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좋은 약을 찾고 계셨는데 당신의 청량주가 효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보내신 것이요. 복령 아씨는 연홍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홍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청량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술은 파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관리는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씨가 고맙소. 대감께 그대로 전하겠소. 관리가 청량주를 가지고 떠난 후 연홍은 복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이 도성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복령 아씨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춘포 영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복령을 잡으러 가자고 했지요. 저 여자는 분명 도적의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잡아서 상금을 받자.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춘포 영감의 말에 동조했고 그들은 흑벽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복령의 창고 주변에 모여 있었지요. 춘포 영감은 소리쳤습니다. 저 못난 여자를 잡아라. 그녀는 재물을 훔친 간통녀다. 혼란 속에서 복령 아씨의 부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을 해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춘포 영감은 횃불을 들고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이 창고를 불태워버리겠다. 역적의 재물을 숨긴 곳이 분명하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관원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그들의 선두에는 연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루한 거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멈추시오.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왕명으로 이곳에 온 복림각 참봉 윤연홍이요. 감히 왕실에서 인정한 의금주방을 해치려 하다니 그 죄 사문난 적과 같으니 당장 물러서시오. 춘포 영감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연홍? 그대가 정말 대사원 윤대감의 손자란 말이오? 연홍은 왕명 패찰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찰에는 복령의 피 묻은 치마 조각이 함께 매달려 있었지요. 그렇소.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 가던 중 이 복령 아씨에게 구명되었소.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져 모든 누명이 벗겨졌소. 이 모든 것이 복령 아씨 덕분이요. 연홍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복령 아씨가 나를 산에서 구했을 때 그녀의 치마가 찢어져 피가 묻었지요. 그 조각이 내게 남아 있었고 그것이 조부의 결백을 증명하는 단서와 연결되었소. 이 치마 조각에 묻은 특별한 약초 성분이 조부를 모함한 자들의 위조 문서를 밝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되었지요. 군중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연홍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령 아씨가 만든 청량주는 왕께서도 인정하신 약주이며 이곳은 이제 왕실에서 인정한 의금주방이 되었소. 누구든 이곳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소. 춘포 영감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복나리. 제가 무지하여 그만. 연홍은 춘포를 무시한 채 복령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지요. 복령,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군주이요.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소. 당신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내 평생의 영광일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령 아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이런 못생긴 저를. 연홍은 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못생기지 않았소.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마음만큼 아름다워졌소. 보이지 않죠? 모두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소. 복령 아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놀리거나 비웃지 않았지요.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복령 아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당신은 이제 모두에게 복령 낭자로 불리고 있어.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겠소? 복령 아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다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안악들은 능한댁 낭군 만세라고 외치며 기뻐했지요. 복령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복령과 연홍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왕실에서는 복령에게 의금주방의 주모 겸 살림을 책임지는 직책을 내렸고 그녀가 빚은 청량주는 역병을 다스리는 데 큰 효험을 보였지요. 놀랍게도 복령 아씨의 외모도 점점 변화했습니다. 청량주를 마시고 만들면서 그녀의 피부는 맑아지고 눈빛은 총명해졌으며 입술은 붉게 물들었지요. 그녀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외모로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령 아씨를 못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달맞이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달맞이 꽃으로 청량주를 빚었고 그 모습이 마치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났기 때문이었지요. 복령 아씨와 연홍은 의금주방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들은 사재를 쌓지 않고 항상 굶주린 이웃과 과부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큰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했지요. 복령의 집 대문에는 사람의 얼굴보다 마음이 품격이다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복령의 아버지가 눈물로 쓴 글씨였지요. 그리고 매년 봄달 보름이면 복령과 연홍 부부는 지통주와 청량주를 합해 만월주라는 특별한 술을 빚었습니다. 그들은 이 술을 가지고 천리길을 걸어 다니며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흑벽산 어딘가에 있는 은자천의 샘물은 못생긴 이에게 복을 준다고요. 그 샘물로 술을 빚어 마시면 마음의 아름다움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봄달 밝은 밤에 그 샘을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샘물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탐욕과 미움이 가득한 이에게는 결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결국 외면으로도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복령 아씨처럼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다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연홍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른 이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령 아씨와 연홍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흑벽산의 은자천을 찾게 되신다면 그곳에서 복령과 연홍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